뭐가 안 좋아지는, 어떻게 안 좋아지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아, 이산화탄소가 대기에 있으면은 이게 태양에 가면 이게 이제 온도가 1.5도 오른다 막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게 충족되면은 그만큼 추적된 만큼 온도가 올라가는데, 저도 과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막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기에 많아질수록 점점 높게 돼요. 좀 부가 설명을 드리면 그 온실 지금 기후 변화 이제 지금은 기후 위기라고도 하죠. 근데 그게 온실가스라는 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온실가스의 종류가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 그다음 메탄가스, 그다음 세 번째가 저 아산화질소. 네. 근데 그래서 그 기조 성분이 왜 질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사실 그 왜 농작물에 되게 필수적인 영양소 같은 거라서 있는 건 거죠. 그렇죠. 그 이제 관행농에서 그 NPK라고 하거든요. 그게 3대 비료해서 N이 질소, P가 인산, K가 칼륨이거든요. 근데 아까 뭐 그 사과 얘기해서 이렇게 대충 말씀드렸다시피 그 옛날에는 어떤 한 개의 사과를 먹으면 그 왜 화학 테이블 아시죠? 화학 그 원소 테이블 거기에 114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94개가 들어있었다고 그래요. 옛날 그 사과 하나에. 그리고 양도 풍부하고. 근데 지금은 16개, 20개, 진짜 많아야 60개 정도밖에 안 들어있대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음식으로서밖에 섭취할 수 없는 그런 원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셀레늄이라고 그런 건 대표적인 항암 물질인데 그런 거는 외부에서밖에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거는 관행농이라든지 무슨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데서 생산된 농산물로는 절대 먹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연에서 노지 재배된 거에서만 그 미생물이 그거를 분해를 해줘서 작물에 넣어줘야지만 섭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올바른 농사가 아까 그런 선순환이 되는 농사여야지만 그런 영양분도 섭취를 저희가 하고 환경도 살리고 물도 살리고 공기도 살리고 다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중요성을 이제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청년이 발표를 한 겁니다. 네. 지금 설명하신 농법으로 하면은 한 사람이 지을 수 있는 1년에 지을 수 있는 땅의 양이랄지 아니면 생산량의 양이랄지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 한 사람이 이게 이 농법으로 지었을 때 생산량이 최대 어느 정도 가능한지 진짜. 이것도 제가 도와줘야 이걸 제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줘가지고 이 친구한테 이게 제가 처음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바로 그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8년 전에 귀촌을 했을 때 그때 자연재배라는 걸 처음 이제 접하고 그 어쨌건 환경을 살리고 굉장히 좋은 가치를 둬서 그거를 시작을 했는데 그걸로 살림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부부가 먹고 살 수 있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너무 조금밖에 안 되고 그렇다고 가격을 많이 소비자들이 쳐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포기를 하고 타협을 한 상태에서 이제 이 탄소농법, 미국에서는 재생농법이라고 그러거든요. Regenerated 뭐 farming 해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대규모가 가능해요. 막 그 왜 이렇게 미국 무슨 다큐멘터리 보시면 비행기로 막 야치는 정도의 그 큰 규모의 그런 밭도 가능해요, 이 방식으로. 거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근데 이게 몇 작물이 안 돼요. 콩하고 옥수수.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소비하고 있는 게 콩하고 옥수수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 두 작물은 이 탄소농법이라는 걸로 어느 정도 체계화가 됐어요. 10년 정도 이미 시간이 돼서 데이터도 다 쌓이고, 근데 그게 호밀이라는 그런 녹비 작물을 심고, 휴경에는 그런 걸 심고, 그 다음에 이모작으로 콩, 혹은 옥수수 이런 거를 심는 건데, 그냥 트랙터로 호밀을 심어놓고 그게 씨앗이 맺히기 전에 그냥 이렇게 밟고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이렇게 경운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위에서 그냥 이렇게 예초하듯이 그냥 밟고 지나가요. 그 다음 그 위에다 바로 그냥 씨앗을 뿌리거든요. 그럼 걔네가 호밀이 썩으면서 유기물도 되고 퇴비도 되고 잡풀도 걔네가 멀칭 역할을 해서 잡풀도 안 나게 하고, 그래서 실제로 원래 관행으로 하면 뭐 약도 치고 제초제도 치고 막 트랙터가 엄청 많이 지나가서 그만큼 기름도 많이 써야 되고 뭐 비료도 많이 써야 되고 퇴비도 많이 써야 되고, 그런데 그런 걸 다 생략하고 1년에 딱 4번 지나갑니다, 트랙터가. 처음에 그 호밀을 밟을 때, 그 다음에 뭐 콩이나 옥수수 심을 때, 그 다음에 수확할 때, 이렇게
한 번이 더 뭐지? 일단 한 번이 더 있는데 이렇게 4번밖에 안 지나갔냐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쨌거나 이게 그 대규모 경쟁이 가능하다. 조금만 더 공부를 하면. 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네. 더 자세한 거는 또 나중에 더 이게 얘기가 굉장히 길어져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스마트팜이 한창 그때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은 키워드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얼핏 그냥 잘 모르니까 이런 유기농 농사라는 게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그냥 그랬을 때 이런 스마트팜이 그런 어떤 유기농 농법의 미래가 될까? 뭐 이게 좀 적은 인원수로 그런 것들을 좀 더 대세화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아까 이런 순환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는 그런 건 친환경적인 방법은 아니죠. 그리고 일단 주식은 그걸로 불가능해요. 쌀을 뭐 스마트팜에서 공장에서 이렇게 해봤자 그게 수확량이 우리가 먹는 만큼 그걸 생산을 못 해내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몇 가지 작물이 안 돼요. 생산할 수 있는 게.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는 최대 16가지. 그것도 인위적으로 그냥 이렇게 땅에다 키우는 게 아니고 콘크리트 포장된 데서 이렇게 조그만 포장된 흙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링게를 하나씩 꽂아놓거든요. 거기다가 인위적으로 질소 몇 프로, 뭐 인산 몇 프로, 마그네슘 몇 프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해서 딱 모양만 그럴싸하게 키워냅니다.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그런 거는 자연 재배된 거랑 같이 이렇게 딱 실어내 놓고 보면 이마트에서 사온 거 한번 야채 같은 거 냉장고에 넣어서 일주일 이상 안 가거든요. 근데 유기농으로 재배한 거는 그 이상 뭐 한 달도 가고 그래요, 냉장고. 그런 것만 봐도 벌써 안에 그 영양소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드시면 속도 똑같이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영양소가 없는 것들을 드시면 그렇게 본인 몸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썩어 들어가요.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앞으로는 스마트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뭐 대기업에서 요즘에 키워드가 계속 식물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LG에서 지금 아예 집안용 그런 것도 많이 재배를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는 사실 상추나 뭐 잎채소 같은 거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그럼 거기서 나오는 작물들이 이제 소비자들이 그냥 길러서 먹을 텐데 많이 차이가 엄청 나겠네요. 엄청. 아, 그거는 어떤 건강에 초점을 뒀다기보다는 네, 편리와 그냥 식량 생산 뭐 요즘 뭐 식량 위기라는 얘기도 막 많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를 소비자들이 알아서 소비자들이 막 저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모르잖아요. 청년들이 거의 모르거든요. 그냥 겉보기에 좋으면 그거 사지 그것부터 사지 이런 속내용들은 이렇게 와서 농사를 지어보든지 뭐 그러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건 소비자들이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 현재 국내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지으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세요? 거의 없어요. 거의 유기농이라고 해도 사실은 관행이랑 방식은 똑같고 유기농 자재만 쓴다 뿐이거든요. 그러면 한살림이나 네. 아이폰 뭐 이런 사먹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찬가지. 거기도 다 유기농 퇴비, 유기농 농약. 그러니까 제초제는 없고 유기농이라는 제초제는 아예 없고 그거를 썼다 뿐이지 똑같이 병원하고 똑같이 비닐치고 퇴비는 안 쓰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투입을 해서 만드는 농사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유기농도 점점 어떻게 보면 그 가치를 좀 잃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탄소농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고 또 청년들이 이런 걸 관심을 갖고 실제로 청년들이 농사를 지어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속 대를 이어서 어느 정도 있어줘야 되는데 지금 엄청 고령화가 심각하거든요. 보면. 질문 있어요. 변산 공동체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익을 남기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나올 수 있는 그것도 생각하신다 그러면 약간 뭐랄까 지금은 너보다 이분법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의문점으로. 저는 물론 제가 15년 전에 왔지만 앞으로 15년이나 10년 뒤의 모습도 궁금하거든요. 많이 좋아지고 발전하고 그렇지만
뭔가 좀 많이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저는 궁금합니다. 저도 뭐 여기 온 지 지금 4월부터 여기 와서 이제 하는 건데 다행히 지금 식구도 많이 없고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 있는 청년들끼리 자기가 지금 원하는 그림을 앞으로 미래를 그리면서 지금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해요. 식구가 없어서 뭐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좀 힘들기는 하지만 또 반면에 그런 장점이 있어요.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그려서 어떻게 이제 방향성을 잡고 나갈 건지 그런 거를 매일 저녁마다 그래도 작업 회의도 하고 그러면서 이어나가고 있는 건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기후변화, 기후위기 그런 것들이 점점 앞으로 심해질 거거든요. 저희는 매년 그걸 여기서 느껴요.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게 농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게 계속 있으면 농사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블루오션이거든요. 농사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점점 많은 청년들이 무조건 내려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그런 기반을 미리 닦아놓는 준비를 하는 거고 이제 기회가 되면 이런 농법을 저희가 실제로 실현도 하고 그런 거를 가르쳐주고 보급도 하고 또 이게 생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걸 계속 어쨌거나 퍼뜨리고 더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허브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간단히 그런 귀농귀촌하고 싶은 청년들의 플랫폼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 시골에서 사실 이렇게 정착하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완충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어떤 농법을 실험해 볼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이 앞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도시에서 집 없는 사람들을 일로 내려오라 그래요. 집 맨날 못 구해가지고 막 지하방 살고 옥탑방 살고 그러지 말고 일로 권하십시오. 네, 마무리. 네. 네, 이 정도 아마 질문하시는 분도 우리 따끈하님도 너무 귀하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이런 말씀 속에서 이 귀함이 계속 좀 더 길게 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해 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농사, 농법, 영양소, 뭐 이런 환경 이런 부분들을 그냥 환경 따로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연결시키고 하는 마음들 그리고 변산이 무엇을 추구하고 왔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귀한 시간을 만들어 주신 우리 두 분께 박수로 마무리.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제